그날 밤 선비는 알았습니다. 문 하나가 목숨을 가를 수도 있다는 걸. 늦가을 장대비가 골짜기를 때리던 밤, 오두막 문 앞에 젖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순간 문 앞 빗줄기 너머 숲속에서 흰 눈 두 개가 번뜩였습니다. 선비는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의 망설임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날 이후 산은 조용히 값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밤결야담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밤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산골짜기를 따라 흐르던 빗소리가 어느새 오두막 처마 끝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호롱불을 켜고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사람 그림자 하나 없는 이 깊은 골에 이 시각까지 깨어있는 건 아마 자신뿐이었을 테지요. 선비는 원래 조정에서 감찰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죄를 들춰내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사람의 속이 보이게 마련이지요. 허나 그가 본 것은 죄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죄를 덮는 자들의 웃음, 거짓을 진실처럼 꾸미는 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오름이 조용히 죽어가는 풍경이었지요. 어느 날 그는 붓을 놓고 관복을 벗었습니다. 나 하나 옳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그는 산으로 들어와 세상과의 인연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의 하루는 책과 장작, 그리고 빗소리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똑! 무언가가 문을 건드렸습니다. 선비는 손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나뭇가지가 문풍지를 건드리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바람이 거세니 그럴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똑똑 소리는 일정했습니다. 바람이 아닌 손이었습니다. 짐승이 아닌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망설임이 섞인 두드림이었습니다. 선비는 책을 덮었습니다. 빗소리가 얼마나 거센데 지금 이 밤에 누가 산길을 걸어왔단 말입니까? 똑똑똑. 다시 문이 울렸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문 밖에 선 누군가가 이 문을 열어도 되는지 묻고 있는 것 같았지요. 선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호롱불을 들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시오? 목소리를 낮춰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빗소리만 더 크게 들려올 뿐이었지요. 선비는 빗장을 풀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8, 9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였지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고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발등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고 발가락 사이로 빗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떨고 있었지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선비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지요. 선비는 그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냐? 넌? 묻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선비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보았지요. 흰 눈 두 개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것을. 짐승이었습니다. 크고 흰 짐승이었지요. 빗줄기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 형체는 마치 산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으르렁거림도 공격도 없었습니다. 마치 산이 사람을 내려다보듯 내가 감당할 사람인가 묻는 듯했지요. 선비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짐승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서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니, 정확히는 아이와 선비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선비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 흰 짐승이 이 아이를 이곳까지 데려온 것이었지요. 그리고 저 짐승은 지금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아이를 받아들일 사람인지. 선비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손에 든 호롱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때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선비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숲 그늘 어둠을 보았지요. 흰 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너라. 그 말과 함께 선비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 흰 그림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발소리 하나 없이 빛 속으로 사라졌지요. 선비는 아이를 아랫목으로 데려갔습니다. 앉거라.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선비는 수건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수건을 받아들었으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수건을 올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선비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솥에 물을 끓이고 남은 쌀을 꺼냈지요. 쌀이 많지 않았으나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선비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발부터 씻자. 아이는 깜짝 놀라 발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말없이 손을 뻗었지요. 아이는 천천히 발을 내밀었습니다. 선비가 따뜻한 물에 아이의 발을 담그자 물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젖은 흙이 풀리며 발등에 멍과 갈라진 살이 드러났지요. 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고 상처난 곳엔 약초를 찧어 얹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늘은 죽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요. 선비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죽을 떠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먹어라. 아이는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냐? 고파요. 그럼 먹어라. 근데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먹으면 어르신은요? 선비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지요. 걱정 마라. 나는 이미 먹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선비는 저녁을 걸은 채 책만 읽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이는 그걸 몰라도 되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그릇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죽을 한술 떴지요. 그리고 입에 넣는 순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뺨을 타고 내렸지요.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을 먹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아 볼 수가 없었지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렇게 아이는 죽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빈 그릇을 내려놓고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뭐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큰 눈이 선비를 보았지요. 월이요. 월이라. 좋은 이름이구나. 선비는 잠시 멈추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월이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달을 좋아했었어요. 달이 뜨면 괜찮아진다고 했었거든요. 선비는 그 말에서 이미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좋아했었어요. 라는 말? 과거형이었지요. 어디서 왔느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요. 선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어 있었고 손바닥엔 까진 자국이 있었지요. 오랫동안 걸어온 손이었습니다. 선비의 시선이 아이의 발로 내려갔습니다. 방금 씻어주었으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발바닥은 상처투성이었지요. 나무 가지에 긁힌 자국, 돌에 찍힌 멍. 그리고 이건 하루 이틀 걸은 발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먼 길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피해서 이제 자거라. 내일 이야기하자. 선비는 이불을 펴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요. 선비는 호롱불을 낮췄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비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 아이가 내 문을 두드렸을까? 이 깊은 산골에 사람이 사는 집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을까지 내려가면 집이 서너 채는 있었지요. 하지만 아이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곳, 가장 외딴 오두막으로 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가 이 아이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다시 어둠 속을 떠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흰 눈을,
저 짐승은 무엇이었을까? 호랑이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선비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짐승은 이 아이를 해치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켜주려 했지요. 그리고 선비를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받아들일 사람인가? 선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돌렸지요. 아이는 이불 속에서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처럼 보였으나 손만은 풀지 않았지요. 품속 깊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 안에는 차가운 감촉이 잡혀 있었지요. 나무도 돌도 아닌 매끈하고 단단한 무엇. 선비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지 굶주린 길손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깨울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쫓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벽에 다시 기대 앉았습니다. 큰일이 생겼구나. 하지만 선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껴지는 감정이 있었지요. 책임, 그리고 의무. 선비는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싫어서, 사람이 싫어서 도망치듯 왔지요. 하지만 오늘 밤, 이 아이를 문 앞에서 본 순간, 선비는 깨달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구나. 밤은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처마 끝 멀리 숲속 어딘가에서 흰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그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산길 아래쪽에서 젖은 낙엽을 밟는 소리가 한 번 또 한 번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선비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랫목에서 아이가 웅크린 채 자고 있었지요. 어젯밤 품에서 꼭 쥐고 있던 그것도 여전히 손 안에 있었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골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어젯밤 장대비가 거짓말처럼 하늘은 맑았지요.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선비는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지요.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흙바닥에 크고 깊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두막을 한 바퀴 돈 흔적이었지요. 짐승의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구나. 어젯밤 어둠 속에서 보았던 흰 그림자. 그 짐승은 떠나지 않고 밤새 이 오두막 주변을 맴돌았던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부엌으로 향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산길 아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이요. 분명 이쪽으로 올라왔을 거요. 선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세 명이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지요. 앞장선 사람은 마을 아전의 하인이었습니다. 선비는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하인들이 숨을 헐떡이며 오두막 앞에 섰습니다. 선비님, 하인이 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아이를 보셨습니까? 선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다시 물었지요. 김한섭 진사 댁 조카딸이 사라졌습니다. 산길 어귀에서 젖은 발자국이 이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하여. 어린아이요? 선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8살쯤 되었다는데 혹시. 하인의 시선이 오두막 안을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월이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지요. 선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기 있구려. 하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으며 말했지요. 아씨, 큰아버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아십니까? 어서 갑시다. 월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인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아씨, 장난이 지나칩니다. 어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바람도 아니었고 나뭇가지도 아니었지요. 하인이 멈췄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숲 그림자 사이로 흰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흰 짐승이었습니다. 선비도, 하인들도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짐승은 소리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오두막과 하인들 사이 딱 그 중간에 섰지요. 크기가 상상을 넘었습니다. 어른 남자 키를 훌쩍 넘는 체구였습니다. 새하얀 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했지요. 하지만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이빨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서서 하인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하인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게 함께 온 사람들도 얼어붙었습니다. 흰 짐승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또렷했지요.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갈 수 없다. 말하지 않았으나 모두가 들었습니다. 하인이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저건 흰 짐승입니다. 선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이 오두막을 맴돌았지요. 선비는 그 짐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짐승도 선비를 보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선비 쪽으로 고개를 낮췄습니다. 마치 이제부터는 내 몫이다 하는 듯. 하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짐승이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광경.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일이었지요. 선비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전하시오. 이 아이는 어젯밤 내 문을 두드렸고 나는 그 아이를 받아들였다고. 그리고 선비는 흰 짐승을 가리켰습니다. 이 산이 허락한 듯하다고. 하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짐승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지요. 하인들은 황급히 몸을 돌려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선비와 월이 그리고 흰 짐승만 남았습니다. 선비는 그 짐승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짐승도 선비를 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라. 내가 선택한 길이다. 선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짐승은 더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지요.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선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월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득했지요. 선비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으냐? 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 산짐승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선비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디서부터 함께였느냐? 마을 어귀에서요. 제가 도망쳤을 때 월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아버지가 저를 가두려고 했어요. 엄마가 남긴 걸 빼앗으려고. 엄마가 남긴 것? 월이는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꺼냈지요. 작은 옥 도장이었습니다. 선비는 그것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도장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월원이라는 이름이었지요. 이건 엄마 이름이에요. 월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큰아버지가 탕을 먹였어요. 제가 봤어요. 선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독이었단 말이냐? 월이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저 그건 잘 몰라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지요. 근데 탕을 드신 뒤 그날 엄마가 쓰러졌어요. 그날 냄새가 이상했어요. 선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 독이라 단정하진 말자. 하지만 그냥 병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큰아버지한테 주지 말라고. 이게 있어야 제가 살 수 있다고. 선비는 도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인장이었지요. 재산과 후적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구나. 네,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월이는 숲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무서웠지만 해치지 않았어요. 그냥 앞에서 걸어갔어요. 그래서 따라왔더니 여기였어요. 선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산의 짐승이 아이를 골라 나에게 데려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다시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흰 짐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었지요. 선비는 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자. 이제 안전하다. 하지만 선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날 오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산 위 선비 집에 백호가 나타났다더라. 아이를 지키고 섰다지 뭐요. 세상에 짐승이 사람을 고른다니.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갔지요. 진사 김한섭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사람.
3대째 내려온 토지와 재산을 가진 집안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를 빠짐없이 지내고 가난한 집에 쌀을 나눠주었지요. 마을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나섰고 어른들을 공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김진사님만한 어른이 어디 있겠소. 하지만 그날 저녁 진사의 사랑방 안은 달랐습니다. 안 돌아왔단 말이냐? 진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이 백호가 길을 막아서. 백호? 산짐승 하나가 무서워서 아이 하나 못 데려오는 게 말이 되느냐? 하인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사는 방 안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지요. 저 멀리 산 위 어딘가에 있을 오두막을. 월이 그 아이가 저기 있다. 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장을 가지고 월이의 아비 진사의 형은 작년 봄 갑작스런 병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날 밤 진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장면이 있었지요. 한 달 전 형수가 죽어가던 밤이었습니다. 도장을 월이에게. 형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진사는 그 말을 듣고 이를 갈았지요. 형이 죽고 형수마저 가면 조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뭘 안단 말입니까? 진사는 형수에게 탕을 끓여보냈습니다. 기력을 차리시라며.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형수의 기운은 눈에 띄게 꺾여갔지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사는 매일 밤 형수의 손이 도장을 향해 뻗는 꿈을 꿨지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병이 깊었나 보지. 김진사께서 끝까지 보살피셨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안다고 믿고 있었지요. 그날 밤 방문 틈으로 본 것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큰아버지가 가져온 그릇, 어머니의 떨리는 손,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고통. 아이는 그 장면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에 도장을 쥐어주던 순간을. 진사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이가 보았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월이와 도장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진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가 알고 있다. 도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까지 가지고 사라진 것이었지요. 진사는 사람을 풀어 아이를 찾았습니다. 마을 곳곳을, 산길을, 강가를. 하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제 하인이 보고했지요. 산 위 선비집에서 아이를 봤다고. 진사는 즉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실패뿐이었습니다. 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산짐승 따위에게 막힐 수는 없다. 도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월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입을 열면 모든 게 끝이었으니까요. 진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지요. 내일 직접 가야겠다. 산짐승이 무섭다면 사람을 더 데려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비, 그 자가 문제였습니다. 낙향한 감찰이라 했던가. 진사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감찰 출신이면 눈치가 빠를 것입니다. 함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었지요. 하지만 진사에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명분. 세상은 명분으로 움직였습니다. 진사는 그걸 잘 알았지요. 혈육을 찾는 큰아버지, 걱정하는 가족, 그 탈을 쓰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진사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었습니다. 한편 산 위 오두막에서는 선비가 월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호롱불이 둘 사이를 비추고 있었지요. 월아, 선비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내일 내 큰아버지가 올 것이다. 월이는 몸을 떨었습니다. 무섭지? 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기억해라. 내 어미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도장이요? 도장만이 아니다. 선비는 월이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너를 지키려 한 거야. 내가 살아남아야 진실도 살아남는다. 월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무서워요. 안다. 선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큰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선 착한 척하지만 알고 있다.
선비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 저 멀리 숲에서 흰 그림자 하나가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산이 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사는 내일의 거짓을, 선비는 내일의 진실을. 그날 밤 선비는 결심했습니다. 월의를 지키려면 명분이 필요했지요. 진사 김한섭이 혈육을 주장한다면 그 또한 혈육이 되어야 했습니다. 선비는 먹을 갈았습니다. 월아, 호롱불 아래 선비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월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내 말을 잘 들어라. 선비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관아로 내려갈 것이다. 월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다. 선비는 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내 호적에 올릴 것이다. 월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딸로 삼겠다. 그러면 내 큰아버지도 함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저는 내가 원치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라. 선비는 월이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도장만으로는 너를 지킬 수 없다. 법이 있어야 한다. 내가 정당한 혈육임을 증명해야 한다. 월이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선비님의 딸이 되는 건가요? 선비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렇다. 월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지요. 저 좋아요. 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여기 있고 싶어요. 선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말일까요?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 선비는 월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월이의 어머니 이야기, 월이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은 따뜻해졌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자거라. 내가 밖을 보고 오마. 월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비는 호롱불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 흰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백호였습니다. 오두막을 한 바퀴 돌고 있었지요. 마치 금을 긋듯 경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백호는 선비를 보았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지요. 한 바퀴, 두 바퀴, 그렇게 오두막 주변을 돌고 나서야 백호는 선비 앞에 섰습니다. 둘은 마주 보았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비를 한참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지켜라. 내가 품은 것을 끝까지. 선비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약속하겠소. 백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지요. 선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지요. 선비는 다시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요한 숨소리가 들렸지요. 선비는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되겠구나. 관아에 가서 입적 서류를 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면 김한섭 진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지요. 선비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 아래 마을 어딘가에 진사의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지금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시각 진사의 사랑방, 촛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진사는 창밖을 보고 있었지요. 내일이면 끝이다. 진사는 옆에 놓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관아에 낼 문서였습니다. 김한섭, 조카 김월이를 찾아 보호하고자. 명분은 완벽했습니다. 걱정하는 큰아버지, 혈육을 찾는 가족,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진사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 따위가 감히. 내일 아침 일찍 마을 어른 서너 명과 함께 산으로 올라갈 것이었습니다. 증인이 있으면 선비도 함부로 막지 못할 것이었지요. 그리고 산짐승? 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낮에는 짐승도 숨는 법이다. 진사는 촛불을 껐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도장도, 땅도, 그리고 진실도. 다음 날 새벽, 선비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월이를 깨웠지요. 월아, 일어나라. 아비가 관아에 다녀와야 한다. 월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저도 갈래요. 안 된다. 너는 여기 있어야 한다. 혼자요? 괜찮다. 해가 기울기 전엔 돌아올 것이다. 선비는 월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문을 잘 걸어 두어라. 누가 와도 열지 마라. 큰아버지가 오면요? 특히 그 사람이 오면 절대 열지 마라. 알겠느냐? 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는 월이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나무 막대기였지요. 이걸 문빗장 안쪽에 끼워라. 이러면 밖에서는 절대 열 수 없다. 네. 선비는 월이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을 나섰지요. 산길을 내려가는 선비의 뒷모습을 월이는 문틈으로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빗장을 걸었습니다. 나무 막대기를 끼웠습니다. 이제 혼자였습니다. 월이는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지요. 빨리 돌아오세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산 아래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이는 창문 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5, 6명이었지요. 앞장선 사람은 큰아버지였습니다. 월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월아, 진사의 목소리가 오두막까지 울렸습니다. 큰아버지다. 문 열어라. 월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걱정 마라. 집으로 데려가러 왔다. 진사가 오두막 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뒤에는 마을 어른 셋과 하인 둘이 따라왔지요. 월아, 어서 나오너라. 진사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알았습니다. 저 목소리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싫어요. 월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나가지 않을 거예요. 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마을 어른들이 있었기에 참았지요. 월아 큰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어서 나와라. 싫어요. 저 여기 있을 거예요. 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마을 어른 하나가 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진사 어른, 아이가 무서운가 봅니다. 선비 어른이 계시면 나을 텐데. 선비는 지금 없소. 진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기다리시지요. 안 됩니다. 아이가 위험합니다. 혼자 여기 있으면. 진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월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문 열어라.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사는 소매 속에서 문서를 꺼내 마을 어른들에게 보였습니다. 관아에 이미 보호를 청한 문서를 올렸소. 조카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그 문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진사는 하인에게 눈짓했습니다. 하인이 앞으로 나섰지요. 문을 부수시겠습니까? 마을 어른이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아이가 안에서 다칠 수도 있소. 빨리 꺼내야 합니다. 진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하인이 몸을 부딪혔습니다. 쿵! 문이 흔들렸습니다. 월이는 방 안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쿵! 쿵! 문이 점점 흔들렸습니다. 빗장이 삐걱거렸지요. 월이는 선비가 알려준 대로 뒷문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밖에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 하나가 뒤를 막고 있는 것이었지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월이는 방 한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선비님 빨리 오세요. 쿵! 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무 막대기가 금이 갔지요. 한 번만 더 부딪히면 열릴 것 같았습니다. 하인이 숨을 몰아쉬며 다시 몸을 날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숲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르르. 모두가 멈췄습니다. 하인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지요. 숲 그림자 사이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흰색, 커다란 덩치. 하인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게 백호였습니다. 낮인데도 숨지 않고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지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백호가 숲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짐승이다. 저게 백호라던. 진사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짐승 하나 무서워서 어쩌겠소. 저리 비켜라. 진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비키지 않았습니다. 오두막 문 앞에 버티고 섰지요. 그 눈은 진사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진사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백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진사가 멈췄습니다. 둘은 마주 보고 섰습니다. 사람과 짐승, 탐욕과 의리. 진사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말했지요. 저건 짐승일 뿐이요. 우리가 여럿이면. 진사가 한 발 다가서려 했습니다. 백호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제야 숲 여기저기서 소리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마치 산 전체가 깨어난 것 같았지요. 마을 어른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사 어른, 이건 안 되겠습니다. 산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무슨, 돌아갑시다. 선비 어른이 돌아오시면 그때 다시. 다른 어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낫겠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마을 어른들이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지요. 진사는 오두막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안 끝난다. 진사는 몸을 돌려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하인들과 마을 어른들이 황급히 뒤따랐지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백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한 뒤에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지요. 오두막 안. 월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무사했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월이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흙바닥에 큰 발자국만 남아 있었지요. 백호의 것이었습니다. 월이는 그 발자국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가 빈산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산길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이는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월아, 나다. 선비의 목소리였습니다. 월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선비가 달려와 월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고? 네, 근데 큰아버지가 왔어요. 문을 부수려고. 선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백호가 막아줬어요. 선비는 숲을 돌아보았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느껴졌습니다.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선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자. 이제 끝이 아니다. 네? 선비는 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적이 완료됐다. 관아아전이 예전 감찰 시절 인연이라 서류를 급히 올려주었다. 이제 너는 법적으로도 내 딸이다. 월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내 큰아버지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선비는 월이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준비되었느냐? 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둘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숲속에서 백호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월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월이가 품에서 도장을 꺼냈지요. 아버지. 그래, 이것만 있으면 큰아버지를 막을 수 있나요? 선비는 도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월이 어머니의 이름이었지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요? 도장은 내 것이 맞다. 하지만 내 큰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린 것이 훔쳐간 거지라고. 월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선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하다. 증거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병이 아니었다. 내가 본 것 기억하느냐? 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버지가 탕을 끓여보냈어요. 그 탕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인이요. 약방에서 약을 지어왔다고 들었어요. 선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약방. 네, 약방 주인은 누구냐? 성씨 어른이요. 마을에서 오래 사셨대요. 선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선비는 월이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큰 길로 가지 않았지요. 뒷산길을 돌아 조용히 약방 뒤편으로 갔습니다. 약방은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선비가 뒷문을 두드렸지요.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든 약방 주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누구시오? 산에 사는 선비라 합니다. 급히 여쭐 말씀이 있어서. 약방 주인은 선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오? 안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방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셋은 약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선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어른, 한 달 전 김한섭 진사 댁에 약을 지어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약방 주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찌 그걸? 그 약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약방 주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비가 다시 물었지요. 기력을 돋우는 탕이라 하셨지요? 그렇소. 하지만 그 탕을 먹은 사람이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약방 주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지었을 뿐. 무엇을 넣으셨습니까? 약방 주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소. 선비는 월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그 탕을 먹은 사람의 딸입니다. 약방 주인은 월이를 보았습니다. 월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월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아파하셨어요. 탕을 먹고 나서 계속 토하고 저한테 손을 뻗으시다가 월이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약방 주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하오. 약방 주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사람의 자식인데 무슨 짓을 한 건지. 선비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진사가 시켰습니까? 직접 시키진 않았소. 하지만 약재를 가져오면서 이걸 넣어달라 했지요. 보약이라면서. 그 약재는 어디 있습니까? 버렸소. 선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흔적이 남은 건 없습니까? 약방 주인은 망설였습니다. 장부가 있소. 장부요? 약을 지을 때마다 기록을 남기오. 무엇을 얼마나 썼는지. 선비는 눈빛이 빛났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약방 주인은 안쪽 선반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더니 한 곳을 가리켰지요. 여기요. 선비가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한섭 진사 댁 기력보약 약재 인삼 황기 별기 추가 약재. 선비는 그 글자를 보고 약방 주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별기는 무엇입니까? 약방 주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비소를 뜻하오. 선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빌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사 어른이 알면 알 겁니다. 하지만 성 어른, 이대로 두면 이 아이도 같은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약방 주인은 월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작고 떨리고 있었지요. 약방 주인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져가시오. 하지만 조심하시오. 진사는 무서운 사람이오. 압니다. 선비는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약방을 나왔지요. 밖으로 나오자 월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요? 관하로 간다. 관하요? 이 장부와 내 도장, 그리고 입적 서류. 이 세 가지면 충분하다. 선비는 길을 걸으며 마을 어귀에서 나무를 하던 나무꾼에게 잠깐 다가갔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약방 앞을 지나다 들러주실 수 있겠소? 나무꾼은 선비의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실 것 같소? 혹시 모르니 사람 눈이 있으면 좋겠소. 알겠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몰랐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약방 맞은편 주막 처마 밑에서 진사의 하인이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황급히 몸을 돌려 달렸습니다. 진사 댁으로. 그날 오후 진사는 사랑방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비가 약방에 들렀다고? 그렇습니다. 날이 장부를 들고 나왔습니다. 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부라니. 진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약방으로 간다. 진사가 하인들을 데리고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약방 문을 박차고 들어갔지요. 성 어른. 약방 주인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진사 어른. 장부를 내놨다지. 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방 주인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리, 저는
그 장부에 뭐가 적혀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겠지. 진사가 약방 주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장 돌려받아와. 아니면 내 약방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그때 약방 문이 열렸습니다. 그만두시지요. 나무꾼이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던 마을의 나무꾼이었지요. 그는 선비와 안면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저는 산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사 어른, 사람을 이렇게 다루시면 곤란하지요. 내 놈이 뭔데? 저 말고도 밖에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진사는 밖을 보았습니다. 약방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진사는 이를 갈며 손을 놓았습니다. 두고 보자. 진사는 몸을 돌려 약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장부를 없애야 한다. 그날 밤, 진사는 다시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약방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진사는 조용히 뒷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그만두시지요. 진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선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무꾼과 마을 어른 둘이 서 있었지요. 네, 내 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러 오실 줄 알았지요. 선비는 촛불을 들어 뒷문 아래를 비췄습니다. 문턱에 뿌려둔 제가 진사의 발자국에 묻어 있었지요. 그리고 흔적도 남기셨군요. 진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마을 어른들, 보셨지요? 마을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사가 밤에 약방 뒷문을 열려하는 걸 똑똑히 봤소. 이건 오해요. 오해가 아닙니다. 선비가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 장부에 당신이 비소를 넣으라 시킨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진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것. 선비가 워리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제 호적에 올랐습니다. 법적으로 제 딸입니다.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진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선비가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내일 아침 이 장부를 들고 관하로 갑니다. 사또께 모든 걸 고하겠습니다. 안 돼? 진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마을 어른들이 모두 보았습니다. 진사가 증거를 없애러 온 것을, 그리고 그 모습에서 죄를 인정한 것을. 며칠간의 조사 끝에 관아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진사는 포졸에게 끌려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렸지요. 진사가 형수를 도구로. 세상에, 그런 일이. 산 위 선비 어른이 밝혀냈다더군. 그 아이를 구한 거지.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수상하게 보던 선비와 워리를 이제는 다르게 보았지요. 착한 일 하신 거야. 아이를 살렸어.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늦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산에는 눈이 내렸지요. 하지만 오두막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지펴져 있었고 방 안에는 책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지연왕, 우주홍왕, 워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천자문을 읽고 있었지요. 선비는 옆에 앉아 아이가 읽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잘한다. 정말요? 그래, 이제 절반은 뗐구나. 워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비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이 가끔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쌀을 가져오기도 하고 반찬을 놓고 가기도 했지요. 아이한테 좋은 것 먹이세요. 덕분에 마을이 깨끗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갔습니다. 선비는 그들을 정중히 맞았습니다. 하지만 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지요. 아버지, 저 사람들이 무서워요. 괜찮다.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 정말요? 정말이다. 선비는 워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워리를 불렀습니다. 워라, 이리 와 보거라. 워리가 다가왔지요. 선비는 보자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거라. 워리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꽃신이 들어있었지요. 붉은 비단으로 만든 예쁜 신이었습니다. 와, 워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제 거예요? 그렇다. 내 것이다. 언제 만드셨어요?
마을에 내려갔을 때 맡겨두었지. 선비는 꽃신을 들어 워리의 발에 신겨주었습니다. 딱 맞았지요. 어때? 예뻐요? 워리가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녔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지요. 워라. 네. 아버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다. 길이요? 그래.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쉽지 않은 길이지. 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라. 선비가 워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시밭길은 나비가 걷겠다. 워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먼저 갈 것이다. 저도 같이 걸을래요. 그래, 함께 가자. 둘은 오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하얗게 조용히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워리는 잠들었습니다. 선비는 창밖을 보았지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자락 멀리 흰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백호였습니다. 눈 덮인 산 위에서 조용히 서 있었지요. 선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호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지요. 잘 지켜라. 그리고 백호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선비는 한참을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알았지요. 저 산 어딘가에 여전히 지켜보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선비는 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워리가 잠든 모습을 보았지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선비는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오두막 안은 따뜻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그렇게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워리는 자랐고 선비는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둘은 여전히 서로를 지키며 살았지요. 그 삶은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그 산에 가면 눈 덮인 산자락 어딘가에서 흰 그림자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백호는 아직도 그곳을 지키고 있다고 하지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홀로 남겨준 이를, 그리고 진실을 지키려는 이들을.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짐승이 사람을 고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산만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착한 마음은 결국 길을 연다는 것입니다.